이게 말이 돼요? 잘못 본 거라고요. 제발 다시 확인해봐요. 오늘부로 저는 제 아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차가운 진료실 공기를 가른 것은 의사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어이없는 웃음소리였다. 하하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민준이 지금 간이 다 녹아서 죽어가는데 이런 끔찍한 농담을. 내 맞은편에 앉은 흰 가운의 의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박선영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박선영님과 김민준 환자분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두 분은 남남입니다. 남남입니다. 그 세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내 인생 전부가 그 짧은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려치자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말도 안 돼. 뭐가 잘못된 거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야. 당신들 병원 시스템에 오류가 있겠지. 다시 해. 당장 다시 검사하라고. 내 고함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힐끔 안을 들여다봤다. 의사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동정심 없는 눈빛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다. 이런 반응은 익숙하다고.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가? 꿈이었나? 귓가에는 여전히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남남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멈추지 않았다. 가방을 뒤져 겨우 휴대폰을 꺼냈다. 배경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다. 20살 생일 때 내가 처음으로 큰맘 먹고 사준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내 아들.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들 민준이는 내 세상의 전부였다. 건축 설계사가 되어 제 이름으로 된 첫 작품이라며 모형을 들고 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밤새워 일하던 성실한 내 아들. 그런 녀석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을 때 만성 간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내 하늘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내 간을 떼어주면 된다고 했다. 내 목숨을 반으로 잘라내서라도 녀석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선영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 민준의 아버지이자 내 전남편인 진태가 헐레벌떡 복도 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했던 그 인간. 민준이 10살 때 집을 나간 뒤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그가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얼마 전부터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됐어? 검사 결과 나왔다며? 당신간 이식할 수 있는 거지. 그의 다급한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민준이가 아니란 말인가? 그럼 지난 30년 동안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키운 내 아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인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잿빛이야?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진료실 문을 열었다. 의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해주세요. 보호자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피도 뽑고 저 인간 피도 뽑아요. 둘 다 검사해. 내 아들 아버지니까. 둘 다 검사하면 뭔가 나오겠지. 이건 실수야. 실수여야만 해. 내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진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의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의사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 사람이 애 아빠예요. 이 사람 유전자랑 검사하면 확실할 거 아니에요. 진태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우리는 다시 피를 뽑았다.
차가운 주사바늘이 팔뚝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몇 시간이 지옥 같았다. 우리는 병원 구석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년 만에 재회였지만 서로의 안부를 물을 경황 따위는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민준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떠올렸다. 1996년 여름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 진통은 길었고 나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쭈글쭈글하고 빨간 원숭이 같았지만 내 눈에는 세상 가장 예쁜 아기 천사였다. 내 젖을 힘껏 빨던 작은 입술, 내 손가락을 꽉 쥐던 보드라운 손. 그 모든 감촉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일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의 싹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병원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어코 내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박선영님, 재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진태님과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툭.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옆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진태의 목소리도 시끄러운 병원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3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삼킨 눈물, 아들을 보며 웃고 울었던 그 모든 순간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누구지?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였다. 넋나간 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진태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선영아, 정신 차려. 혹시 병원에서 바뀐 거 아냐? 뭐? 옛날에 그런 일 종종 있었다잖아. 병원에서 애가 뒤바뀌는 거. 민준이 태어난 날 기억나?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병원 전체가 정전돼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진태의 말 한마디가 암흑 같던 내 머릿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졌다. 맞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쳤고 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간호사들이 촛불을 들고 분주하게 오갔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 속에서 내 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설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내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30년간 내 아들이라 믿고 키운 민준이는 누구의 아들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내 아들 민준이를 살리는 일이다. 이 녀석에게 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민준이의 친부모를 찾아야만 한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엄마다. 피가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김민준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가자. 민준이가 태어난 산부인과부터 찾아야겠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진태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한 채 굳은 결심을 담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내 아들 민준이가 보였다. 창백한 얼굴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준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너 살릴게.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찾아낼 테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가장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30년 전 민준이를 낳았던 미래산 부인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통유리 오피스텔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을 뿐이었다. 나와 진태는 허망하게 서로를 마주보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 생각했던 곳이 사라지자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 다시 나를 덮쳤다. 젠장, 이럴 줄 알았어. 30년인데 그대로 있을 리가 없지. 진태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나는 그를 원망할 힘도 없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이제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진태가 무언가 생각난 듯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 병원은 없어져도 사람은 있잖아. 그때 원장이 누구였더라? 이 원장이었나? 그리고 깐깐하게 생긴 수간호사도 있었는데. 그의 말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사람. 그날의 혼란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날부터 수소문을 시작했다. 진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옛날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동네 터줏대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사라진 병원 사람들의 행방을 쫓았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민준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기적처럼 연락이 닿았다. 당시 신참 간호사였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분이었다. 우리는 약속을 잡고 한달음에 그녀를 찾아갔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기억나다마다요. 어떻게 그날을 잊겠어요. 1996년 7월 12일. 제 평생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녀의 증언은 진태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병원 앞 하수구가 역류해서 1층이 물에 잠기고 설상가상으로 밤새 정전까지 됐죠. 비상발전기가 돌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꺼져버렸고요. 신생아실은 촛불 몇 개의 의지의 아기들을 돌봤는데 아기들은 뭐가 그리 서러운지 단체로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와중에 아기가 바뀔 수도 있었을까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기들 발목에 전자인식표 같은 걸 채우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그냥 이름표를 달아두는 게 전부였어요. 정전된 어둠 속에서 간호사들이 갓난아기들을 안고 우왕좌왕했으니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테이블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랬구나. 정말 그랬던 거구나.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진태가 내 등을 두드리며 간호사에게 애원했다. 부탁입니다. 그날 태어난 다른 아기가 있었는지 병원 기록이라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간다는 말에 그리고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는지 그녀는 결국 마음이 약해진 듯 보였다.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어렵게 당시 병원 기록이 보관된 창고의 위치를 알아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뒤지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었다. 마침내 우리는 1996년 7월 12일자 출생 기록부를 찾아냈다. 그날 태어난 남자아이는 단 2명. 한 명은 내 아들 김민준.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서준. 어머니의 이름은 최혜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전혀 모르는 이름. 하지만 이 이름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열쇠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들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식당으로 돌아온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태가 옆에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분주하게 검색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가 돌린 노트북 화면에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 떠 있었다. 유성그룹 안주인 최혜진 여사, 자선 바자회 개최. 기사에는 그녀의 남편이 유성그룹의 이강혁 회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외아들, 이서준 상무의 사진도 있었다. 나와는 단 한 번도 닮은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던 민준이와 달리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신기할 정도로 내 젊은 시절의 얼굴과 그리고 진태의 이목구비를 반반씩 빼닮아 있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막혔다. 내 진짜 아들은 저렇게 번듯한 재벌가의 아들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30년간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민준이는
저 화려한 집의 진짜 아들이었어야 할 내 아들은 지금 병실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하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은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 아들에게? 초라한 식당 구석에 주저앉아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내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비싼 옷, 좋은 음식을 마음껏 사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조금만 더 부자였다면 민준이가 저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그랬다면 아프지 않았을까? 온갖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여 내 가슴을 헤집었다. 그때 지옥의 사자처럼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김민준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성 혼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어요.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마음의 준비. 세상에 그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존심도 체면도 두려움도 다 버려야 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뿐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를 살리는 것. 나는 낡은 가방에 병원 서류와 빛바랜 민준의 아기 때 사진 몇 장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홀린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태가 뒤에서 어디가?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강남구 청담동이라는 주소를 불렀다. 내가 평생 가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동네였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내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높고 깨끗한 건물들, 번쩍이는 외제차들, 값비싼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축시켰다. 마침내 택시가 멈춘 곳은 거대한 성벽 같은 담벼락 앞이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그림 같은 정원과 웅장한 저택이 보였다. 숨이 턱 막혔다. 저 안에서 내 진짜 아들이 살고 있고 내 아들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여자가 살고 있다. 나는 초인종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다짜고짜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이니 간을 내놓으시오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아니,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에 끌려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내 아들의 모습. 그 얼굴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아니,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딩동 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벨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나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다. 저 최혜진 여사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제 아들이 죽어가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대로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갔다. 대리석으로 된 계단을 오르자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와 동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혜진. 내 아들의 진짜 엄마이자 내 아들을 낳은 여자. 그녀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내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와 싸우며 살아온 내 거친 손과 그녀의 희고 고운 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는 30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이 기막힌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까?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본 그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누구신데 저를 아시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는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절망을 터뜨리듯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민준의 아기 때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며 울부짖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미친 여자 아니야. 내 울부짖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서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현관 안쪽에서 위압적인 풍채의 중년 남자가 걸어나왔다. 신문 기사에서 봤던 얼굴, 유성그룹의 이강혁 회장이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곁에 선 아내 최혜진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최 여사 뭐해? 이런 미친 여편네는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야지 뭘 멀뚱히 서 있어. 그의 고압적인 태도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바닥에 꿇은 무릎으로 버티며 이강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친 여편네 아닙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 아들, 아니, 내 아들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내 아들, 아니, 당신들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내 손에 들린 빛바랜 사진을 본 최혜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홀린 듯 사진 속 갓난아기의 얼굴과 내가 함께 내민 병원 기록 서류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우리 집안에 무슨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당신 이거 엄연한 명예훼손이고 무고죄야. 콩밥 먹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강혁이 경비실에 연결된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여보. 최혜진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막아섰다. 그녀는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몸을 숙였다. 우아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내가 내민 사진을 향해 뻗어왔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이 아이 정말.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개를 돌리자 잘 다려진 슈트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봤던 얼굴 이서준이었다. 그는 눈썹 한 번 까딱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나와 그런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내 전남편 진태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저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란 말인가? 아, 서준아 그게. 최혜진이 당황하며 아들을 보자 이강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잘 왔다, 서준아. 어디서 이상한 여자가 와서 내가 자기 아들이고 병원에 있는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고 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서준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마치 길가의 벌레처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사람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목적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의 냉정한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내 아들이라면 저렇게 차갑지는 않았을 텐데. 속 깊고 다정한 우리 민준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돈?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온 줄 알아? 내 새끼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깟 돈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끔찍하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질질 끌려 저택 밖으로 쫓겨났다. 육중한 철문이 내 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식당 문도 닫은 채 매일같이 혜진의 집 앞을 찾아갔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소금을 맞는 수모를 겪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아들 민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이강혁은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접근하면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다. 세상은 완벽하게 내 편이 아니었다. 병원에 돌아오자 민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황달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무력함에 가슴을 쳤다. 엄마. 민준이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불렀다. 왜 요즘 계속 밖에만 나가? 나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돈 빌리는 거야? 그러지 마, 엄마. 나 그냥 이만하면 됐어. 엄마 고생시키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내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뿐이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아들의 마른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기만 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진태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그 집 아직도 막무가내야? 나는 고개만 가로저었다. 진태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퍽퍽 치며 괴로워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돈만 많았어도 내 간이라도 떼어줄 수 있었으면. 그의 자책을 듣고 있을 힘도 없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박선영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최혜진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만. 잠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남편 몰래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값비싼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그녀는 내 앞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선영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은 아들 서준을 키우면서 늘 어딘가 모를 거리감을 느껴왔다고. 자신과 남편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아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차가워서 때로는 품에 안아도 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내밀었던 아기 사진 속 민준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에는 머리카락 몇 올이, 다른 하나에는 하얀 면봉이 들어있었다. 이건 서준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이건 민준 씨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할 면봉이고요. 제가 아는 유전자 검사센터에 의뢰해뒀습니다. 박선영 씨 머리카락도 몇 올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만 껌뻑였다. 그녀가 최혜진이 내 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몇 올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다른 지퍼백에 넣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와요.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틀. 그 이틀이 내게는 2년처럼 길었다. 나는 민준의 병실을 지키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한편 병실에 누워있던 민준은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와중에도 엄마의 불안한 눈빛과 아빠의 초조한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결국 민준은 진태를 붙잡고 추궁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때문에 무슨 일 있는 거죠? 엄마가 왜 저러시는 거예요? 간 이식 안 되는 거죠? 저랑 엄마랑 안 맞는 거죠? 진태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아빠,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저도 알아야겠어요. 결국 진태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무너졌다. 그는 차마 아이가 바뀌었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만 털어놓았다. 민주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를 적셨다. 그럼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에요? 민준의 절망적인 물음에 진태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30년간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죽음을 앞둔 젊은 아들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는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낳아준 이름 모를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간 듯한 공허함에 몸부림쳤다. 그리고 이틀 뒤 약속된 시간에 최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박선영 씨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만 비극에 대한 절망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서준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민준이가 제 친아들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오열이 터져나왔다.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30년간 남의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왔다는 진실 앞에 그녀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혜진의 집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남편 이강혁에게 내민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그 꽃뱀 같은 여자 말에 놀아난 거야? 정신 차려, 최혜진. 수작이 아니에요, 여보. 이게 진실이야. 우리 아들, 우리 서준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닥쳐. 서준이는 내 아들이고 유성그룹의 후계자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을 데려와 우리 아들이라고 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회사 주가는 폭락할 거고 우리 집안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거야. 절대 안 돼. 이 일은 없었던 일로 덮는 거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덮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내 아들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이식해 줄 거야. 미쳤어? 당신 몸에 칼을 대겠다고? 절대 허락 못해. 두 사람의 격렬한 싸움을 서준이 문 밖에서 모두 듣고 있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뿌리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끔찍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다음 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최혜진이 변호사와 함께 병원장실을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30년 전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내밀며 간 이식 수술을 즉시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강혁은 병원 복도에서 아내와 다시 격렬하게 부딪혔다. 최혜진,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비켜요. 내 아들 살리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막아. 그때 휠체어를 탄 민준이 진태의 도움을 받아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 앞에 넋나간 표정의 서준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엉켜버린 4명의 부모와 두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마주섰다. 민준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혜진의 얼굴에서 낯선 모성애를 느꼈다.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서준을 보며 기막힌 운명에 가슴이 미어졌다. 서준은 자신을 낳아준 생모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더 익숙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 박선영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서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저 아이는 나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이강혁이 이 모든 상황을 끝내려는 듯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자, 원하는 금액을 말해. 얼마면 되겠어? 10억? 20억? 이거 받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 아이 치료비든 뭐든 이걸로 해결해. 그의 모욕적인 행동에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돈? 당신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 보여? 지금 당신 아들이, 당신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 얘기가 나와.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짐승이야. 내 절규의 혜진이 이강혁의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었다. 그만해요,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그날 그 병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우리 아기 제대로 지켰어야 했어. 그녀는 민준이 앉은 휠체어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민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가,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해.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모습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민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잡힌 손을 빼내려 애쓰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엄마, 나한테 엄마는 당신 한 사람뿐이에요 라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최혜진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강혁과 서준, 그리고 나를 차례로 돌아보며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내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한 결심이었다. 모두 비켜요. 이강혁 씨, 당신이 반대해도 소용없어. 서준아, 너도 엄마 이해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선영 씨, 내가 내 아들 민준이 살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 수술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당장 모든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말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결연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혜진이 잠시 나를 불렀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마주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십 년의 엇갈린 세월과 기막힌 운명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다.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 그렇게 바르고 착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나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곱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 아들에게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하나 해주지 못해서 아프게만 해서 내가 다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30년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여자. 한 아이를 낳은 엄마와 그 아이를 키운 엄마.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원망과 질투를 넘어선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다. 꼭 살려서 나올게요. 우리 아들, 당신 아들 꼭 살릴게요. 푸른 수술등이 켜지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복도를 비췄다. 나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내 아들 민준이와 내 진짜 아들 서준이를 낳아준 여자 최혜진.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나긴 수술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수술실 앞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나는 꺼져버린 수술 중 램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1시간은 하루처럼 느껴졌다. 내 옆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곁을 지키는 전남편 진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초조하게 복도 끝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지난 30년의 세월을 아버지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캄캄한 눈꺼풀 뒤로 민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갓 태어나 내 품에 안겼던 쭈글쭈글한 아기의 모습부터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비뚤비뚤한 글씨로 쓴 어버이날 카드를 내밀던 작은 손, 교복을 입고 쑥스러워하던 사춘기. 소년의 모습, 그리고 대학교 합격증을 들고 와 나를 껴안던 늠름한 청년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기억들은 모두 거짓이었나?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전부 무효란 말인가? 아니. 나 스스로에게 답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내 심장을 내어줄 만큼 아프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진짜였다. 밤새 열이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내 발은 진짜였고 행여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울었던 내 눈물은 진짜였다. 피가 아니라 함께 부대끼고 울고 웃었던 그 30년의 시간이 우리를 엄마와 아들로 만들었다. 그 사실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신이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술실 안에 누워있는 저 여자 최혜진은 어떤 마음일까?
30년간 남의 아들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제 친아들을 위해 기꺼이 배를 가른 저 여자의 모성은 또 어떤 모양일까? 나와 그녀는 같은 날, 같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오늘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한 아이의 생명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엄마로서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밉지 않았다. 질투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고맙고 안쓰러웠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엄마라는 이름 아래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벅거리는 구둣발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자 굳은 얼굴의 이서준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아마 잠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도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 목숨을 건 수술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는 나와 진태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다. 밥은 먹었니? 조금 앉아있거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간신히 삼켰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도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내가 30년간 민준이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말들이 어쩌면 저 아이가 가장 듣고 싶었을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나는 저 아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때였다. 탁. 마침내 수술실 위에 붉은 램프가 꺼졌다. 나와 진태 그리고 이서준까지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얼굴의 집도이가 걸어 나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술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입을 열었다. 제발 제발. 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텨냈다. 옆에 있던 진태가 내 어깨를 부축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의사를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담담한 미소로 답했다.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안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 다 강한 분들이니 잘 이겨내실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잠시 후 수술실 안에서 두 개의 침대가 차례로 밀려나왔다. 하나에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준이가, 다른 하나에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최혜진이 누워 있었다. 나는 움직이는 침대를 따라가며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들의 손. 그리고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혜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았다. 그녀 덕분에 내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고개를 돌리자 이서준이 굳은 얼굴로 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껏 내가 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병실 문을 열었다.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있는지 아들은 몽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닦아주었다. 민준아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어 내게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를 해주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무너졌다.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묻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30년 전 내가 너의 엄마가 아니었다는 잔인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민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젊음이 무기라는 의사의 말처럼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다. 나는 민준의 병실을 지키면서 틈틈이 혜진의 병실도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는 금세 말을 트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민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뒤집기를 한 날 아장아장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울음을 터뜨렸던 일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눈물이 번갈아가며 피어났다. 그랬구나,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컸구나.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했다. 그리고는 내게 서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늘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들.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자신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던 외로운 아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어쩌면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이도 본능적으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저와 벽을 쌓고 있었는지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엄마였어요. 서준이가 그렇게 번듯하게 자란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아들을 칭찬하고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민준의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이서준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병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어우셨어요? 몸은 좀 어때? 서준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피를 나눈 형제의 첫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조하고 어색했다. 네, 덕분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어머니도 잘 회복하고 계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다. 그때 민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뭐가 미안해? 그냥 전부 다요. 제가 당신 자리를 빼앗고 30년을 살았잖아요. 당신이 누렸어야 할 것들, 받았어야 할 사랑 제가 다 가로챈 거니까. 민준의 말에 서준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뭘 빼앗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잘 부탁한다. 내가 진짜 아들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서준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 역시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였다. 모두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은 조용한 전쟁터였다. 이강혁 회장이 보낸 차가 혜진과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고 진태는 낡은 자신의 차 앞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이강혁은 퇴원 수속을 밟는 혜진에게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있는 거야. 저 사람들과는 2번 다시 만날 생각 마. 알았어?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민준이도 내 아들이고 박선영 씨는 내 은인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가족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가족? 저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야. 이강혁이 언성을 높이는 순간 내가 그들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가족이 뭔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입니까? 그럼 30년간 서준이를 키운 당신 아내는 뭐가 됩니까? 제 아들 살려준 당신 아내에게 그리고 당신 아들인 서준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내 일침에 이강혁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때 서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만류에 이강혁은 분을 사귀지 못하는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 버렸다. 혜진은 나에게 다가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선영 씨.
나는 괜찮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기막힌 인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갔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건축 설계사로 복귀했다. 나는 다시 작은 백반집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다. 혜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우리 식당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는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일을 돕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어 했다. 비싼 옷을 사오고 좋은 차를 선물하려 했지만 민준은 번번이 거절했다. 어머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한테는 세상 최고의 옷이 있고 최고의 차가 있어요. 바로 엄마가 땀 흘려 사주신 것들이요. 민주는 혜진을 어머니라고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 미묘한 호칭의 차이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듯 했다. 혜진은 낳아준 어머니였고 나는 길러준 엄마였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민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서준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긴 휴가를 냈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우리 식당에 나타나곤 했다. 처음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만 먹고 가더니 어느 날부터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와 그릇을 나르거나 가게 문을 닫은 뒤 청소를 도왔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줄 뿐이었다. 그는 내가 차려준 투박한 백반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었다. 아마 그는 30년 평생 처음으로 엄마의 밥을 먹어보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느 늦은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서준과 나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내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저 이거. 열어보니 고운 빛깔의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가게 일하실 때 목이 허전해 보이셔서. 무심한 척 던지는 그의 말에 나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감정 표현의 서툰 모습이 젊은 시절 진태를 꼭 빼닮아 있었다. 고맙다 아들. 내 무심코 나온 아들이라는 말에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도 내 아들이야. 낳기만 하고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먹인 못난 어미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말에 서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진짜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 두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장소는 우리 식당이었다. 좁고 허름한 식당 안 커다란 상을 사이에 두고 나와 진태, 혜진, 그리고 민준과 서준이 마주 앉았다. 이강혁 회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아직은 어색한 침묵이 더 길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진태와 혜진은 아이들의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서준에게 건축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다. 서준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밥을 한가득 퍼서 서준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서준아,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그러자 옆에 있던 민준이 질투 어린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엄마, 나는 안 줘? 너는 내가 퍼먹어, 임마. 내 퉁명스러운 대꾸에 모두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낡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건강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서준이를 보았다. 30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던 그 끔찍한 날은 내게서 한 아들을 빼앗아갔지만 오늘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선물해 주었다. 신이 내게 장난을 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배울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
낳은 정과 기른 정, 그 무엇이 더 위대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내리사랑일 뿐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어색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이해와 연민이, 절망 대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 나는 깨달았다. 지난 30년간의 내 사랑과 헌신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음을. 나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민준의 엄마였다. 이 이야기처럼 피보다 진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